세종대왕,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실록을 펼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학문에 몰두한 이상주의자? 아닙니다. 때론 냉정했고 때론 누구보다 단호했습니다. 온화한 미소 이면엔 왕으로서의 고뇌와 선택이 숨어 있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종의 진짜 인간적인 순간들, 그리고 반전의 기록들까지.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한 인간이었던 세종. 그 놀랍고도 깊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세종대왕님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여고 국사 선생님으로 35년을 가르쳤던 김선미입니다. 훈민정음,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만나는 그 완벽한 성군의 모습과는 좀 다를 거예요. 조선 왕조실록 속에는 세종의 또 다른 얼굴들이 숨어 있어요. 형과 끝까지 화해하지 못한 동생, 병든 백성에게도 곤장을 내린 왕, 심지어 사람을 직접 죽이라고 명령한 군주의 모습까지요. 저도 처음 이런 기록들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세종대왕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더 현실적인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8가지 이야기는 모두 실록에 기록된 진짜 이야기들이에요. 어쩌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순적인 면까지 알고 나면 여러분도 세종대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더욱 위대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왕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 쫓겨난 충령. 첫 번째 이야기는 세종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은 처음부터 세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충녕대군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사실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왕자 중 하나였습니다. 1417년 4월 12일 태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충녕대군을 궁 박별궁으로 보내다. 겨우 20살이던 충녕은 하루아침에 궁궐 밖으로 나가게 됐죠. 이게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어요. 사실상의 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기록을 처음 읽으면서 참 놀랐어요. 훗날 훈민정음을 만들 그 위대한 성군이 아버지 태종에게 쫓겨나다시피 궁을 나갔다니요. 왜 그랬을까요? 태종은 맏아들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위시킨 직후였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 곧바로 기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계했죠. 충녕이 나이도 어리고 학문에만 파묻혀 있는 것을 보며 이 아이가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던 거예요. 별궁으로 나간 충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은 세자 자리에서 쫓겨났고 자신은 궁에서조차 쫓겨났으니 말이에요. 그 차가운 별궁에서 혼자 지내며 충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형처럼 나도 실망스러운 아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충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공부에 매진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죠. 태종이 충녕을 별궁으로 보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충녕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혼자서도 제대로 된 왕자로 자랄 수 있는가를 보려 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별궁에서 지내는 동안 충녕은 오히려 더 성숙해졌습니다. 궁궐의 화려함에서 떨어져 나와 백성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훗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는 밑거름이 됐죠. 1418년 태종은 마침내 충녕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저 조용한 왕자가 과연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충녕 자신도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형에 비해 카리스마도 부족하고 무예보다는 책을 좋아하는 자신이 과연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태종은 이미 보고 있었어요. 별궁에서 보낸 시간 동안 충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요. 혼자서도 굴복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죠. 세자도 아니었던 소년이 훗날 훈민정음을 만든 성군이 되었으니까요. 위대한 성군의 시작이 냉대와 배제였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쫓겨나는 경험도 결국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충녕처럼 말이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성군이 된 세종이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엄친아는 없다. 형과 화해하지 않은 세종. 세종이 왕이 된 후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벽한 성군의 모습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1528년 1월 15일 중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양녕대군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종은 슬퍼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 기록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교무실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어요. 정말 그랬을까 싶어서요. 세종과 양녕대군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형제이자 정치적 경쟁자였거든요. 양녕이 세자에서 폐위된 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높기만 했어요. 양녕은 세자 시절부터 방탕했지만 나름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궁중 예법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원했죠. 반면 충녕은 학문에 몰두하며 아버지 태종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습니다. 형님, 제가 세자가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이 왕이 된 후 한 번은 양녕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양녕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좋은가? 나는 이미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소. 이 대화 이후 두 형제는 더욱 멀어졌어요. 양녕은 세종의 정치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형제 간의 정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아무리 성군이라 해도 가족 관계까지 완벽할 수는 없구나 하고요. 세종도 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서운함과 경계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양녕이 가끔 세종의 정책을 은근히 비판할 때가 있었어요. 훈민정음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죠. 백성을 위한다면서 또 다른 공부거리를 만드는 것인가? 양녕의 이런 말에 세종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고 해요. 형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복잡한 마음이었겠죠. 세종이 죽기 몇 년 전 양녕이 병에 걸렸을 때 일화가 하나 있어요. 신하들이 세종에게 형님을 문병가라고 권했지만 세종은 거절했어요. 과인이 가면 형님께서도 불편하실 것이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어색한 관계를 피하고 싶었던 거죠. 이미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너무 멀어진 사이였으니까요. 양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종은 공식적인 조문만 했을 뿐 개인적인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신하들은 이를 두고 왕으로서의 품격이라고 평가했지만 저는 달리 생각해요. 그냥 감정이 말라버린 거죠. 형제 사이에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어요. 세종에게 양녕은 극복해야 할 과거였고 양녕에게 세종은 자신이 포기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성군의 길은 가족도 경계해야 하는 정치의 길이었다는 것을요. 미화되지 않은 왕실 내부의 현실 권력 구조가 여기에 있었죠. 세종은 백성에게는 자비로운 왕이었지만 형에게는 냉정한 동생이었어요. 그것이 왕이라는 자리의 무게였고 세종이 짊어져야 했던 또 다른 짐이었습니다. 형님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다. 세종이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이라고 전해져요. 결국 그도 하나의 인간이었던 거죠. 아무리 성군이라 해도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풀어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세종의 모습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져요. 완벽한 왕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한계와 아픔을 가진 한 사람으로 말이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온화한 세종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왕이 된 후 사람을 죽인 세종. 세 번째 이야기는 좀 무거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로운 세종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1450년 9월 27일 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세종이 신하의 가족을 직접 처형하도록 명했다. 저는 이 기록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백성을 사랑한다던 그 세종이 직접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니요. 사건의 배경은 이래요. 당시 한 신하가 국가 기밀을 누설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스파이 행위를 한 거죠. 세종은 이 사건을 알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런 배신을 용서할 수 없다. 세종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신하를 처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하겠다는 거였죠. 대왕마마, 가족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세종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국가를 배신한 자의 가족이라면 언제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뿌리째 뽑아야 한다. 그 순간 조정은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세종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 백성은 나의 자식과 같다고 하던 그 왕이 이렇게 냉혹할 줄이야. 처형 당일 세종은 직접 그 광경을 지켜봤다고 해요. 보통 왕들은 처형을 직접 보지 않는데 세종은 달랐어요. 끝까지 지켜보면서 자신의 결정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처형이 끝난 후 세종은 이렇게 말했어요. 과인이 온정을 베푸는 것은 충성하는 신하와 선량한 백성을 위해서다. 배신자에게는 자비가 없다. 이 사건 후 조정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신하들은 세종을 다시 보게 됐죠. 아, 이분은 필요하다면 누구든 베어낼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요.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세종의 이런 모습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냉혹한 결정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인자한 세종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사실 이런 일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종 재위 기간 중 반역을 꾀한 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무자비했어요. 타협이나 선처란 없었죠. 백성을 위한다면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굴까?
어떤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세종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1000사람이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비가 아니겠는가? 세종에게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국가 안정을 해치는 자들을 엄벌함으로써 더 큰 혼란을 막겠다는 거였죠. 개인의 생명보다 국가 전체의 평화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일 후에도 세종은 여전히 백성들에게는 온화했다는 거예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요. 배신자에게는 냉혹하지만 일반 백성에게는 자비로운.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것이 왕이구나. 개인적인 감정과 국가적인 판단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온화함 뒤에 숨겨진 냉혹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종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본성과 달리 국가를 위해 때로는 잔인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국가를 우선한 왕이었던 거죠. 물론 요즘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세종은 성군이었지만 그 시대의 왕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세종의 원칙주의적인 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 원칙의 화신, 시장에서 떠든 자도 곤장. 네 번째 이야기는 세종의 원칙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정말 작은 일에도 원칙을 굽히지 않았던 왕의 이야기죠. 1424년 7월 9일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시장에서 큰 소리로 떠든 상인에게 곤장 50대를 내렸다. 겨우 시장에서 떠들었다고 곤장을 맞다니 처음 이 기록을 봤을 때 저도 의아했어요. 그날 한양 종로시장은 평소처럼 북적였어요. 그런데 한 상인이 자신의 물건을 팔려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죠. 여기 좋은 무명 있어요. 다른 데서는 못 산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시장 관리를 담당하던 관리가 말했어요. 조용히 하시오. 시장 규칙을 지켜야지. 하지만 그 상인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죠. 뭐가 문제야? 장사하는데 소리도 못 지르나? 이 일이 상부에 보고됐고 결국 세종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신하들은 이런 사소한 일까지 왕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세종의 반응은 달랐어요. 시장에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다. 그것을 어겼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세종은 주저하지 않고 곤장 50대를 명했어요. 신하들이 놀라며 말했죠. 대왕마마, 너무 작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세종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도 무너진다. 질서는 사소한 것부터 지켜지는 것이다. 그 상인은 결국 곤장을 맞았어요. 시장 사람들은 웅성거렸죠.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시장이 훨씬 조용해진 거예요. 모두들 규칙을 지키기 시작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세종이 정말 원칙의 사람이었구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질서를 용인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또 있었어요. 어느 날 궁궐 근처에서 한 농부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궁궐 경비를 맡은 관리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 농부는 오히려 더 크게 불렀어요. 왕도 사람인데 노래 정도 들어도 되잖아. 이 말이 세종에게 전해지자 세종은 이렇게 말했어요. 술에 취했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인가? 곤장 30대를 내려라. 심지어 세종은 이런 일도 했어요. 어느 날 대신의 자식이 길에서 말을 빨리 달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다른 왕이었다면 대신의 체면을 봐줬을 텐데 세종은 달랐어요. 신분이 높다고 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대신의 자식에게도 똑같이 벌을 내렸어요. 신하들은 감탄했죠. 아, 이 왕은 정말 공정하구나. 세종에게는 이런 철학이 있었어요.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신분에 관계없이, 일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칙은 원칙이었죠. 대왕마마, 너무 엄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종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엄함 속에 자비가 있고 자비 속에 엄함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엄함이 훗날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정말 그랬어요. 세종 때 조선은 질서정연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시장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켰어요. 모두 이런 작은 원칙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였죠. 저는 세종의 이런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백성을 사랑했지만 질서에는 예외가 없었다는 것. 조선이 500년 넘게 유지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엄격함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작은 일 하나하나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간 세종. 그래서 조선은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민본주의를 내세웠던 세종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5번째 이야기, 민본? 그런데 병자 곤장은 오케이. 5번째 이야기는 세종의 모순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민본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때로는 냉정했던 왕의 모습이죠. 1444년 1월 27일 세종실록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나와요. 병을 앓고 있는 백성이 약을 아꼈다는 이유로 곤장 80대를 맞았다. 저는 이 기록을 보고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민본의 왕이라던 세종이 병자를 때렸다니요. 사건은 이랬어요.
당시 조선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 국가에서 약을 나눠주라고 명했죠. 그런데 한 농부가 받은 약을 다 먹지 않고 아껴두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약을 다 먹지 않았느냐? 관리가 물었을 때 그 농부는 이렇게 답했어요. 조금씩 먹어야 오래 갈 것 같아서요. 또 언제 이런 귀한 약을 받겠어요. 농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가난한 농부에게 나라에서 주는 약은 정말 귀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였죠. 이 일이 위로 보고됐고 담당 관리는 그 농부에게 곤장 80대를 명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종이 이 처벌을 알고도 면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왕마마께서 백성을 그렇게 아끼신다고 했는데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세종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병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 개인의 무지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 농부는 결국 병든 몸으로 곤장을 맞았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죠. 왕이 백성을 사랑한다더니 이게 뭔가? 하지만 세종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했던 거죠. 전염병 시기에는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안전이 우선이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세종의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병자를 때리는 장면은 참 가슴 아팠어요. 세종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책임 사이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과인이 한 사람을 벌하는 것은 10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런 일은 또 있었어요. 어느 해 흉년이 들었을 때 정부에서 구휼미를 나눠줬는데 한 가족이 그 쌀을 팔아버린 거예요.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요. 세종은 그 가족에게도 처벌을 내렸어요. 신하들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했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었어요. 구휼미를 파는 것을 허용하면 정말 굶주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칙을 지켜야 진짜 도움이 된다. 세종에게 민본주의는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백성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때로는 매정해 보이는 결정도 내렸어요. 하나하나는 가혹해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요.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종이 어느 날 신하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답했죠. 눈앞의 동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세종의 이런 모습에서 리더의 고뇌를 봐요. 민본의 왕이었지만 때로는 정책 우선의 왕이어야 했던 거죠. 이상적인 통치와 현실 행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 흔적이 여기에 있어요. 완벽한 성구는 없어요. 세종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런 모순적인 면이 오히려 그를 더 인간적으로, 더 현실적인 리더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버지로서의 세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6번째 이야기, 세종, 세자의 실수를 단호하게 바로잡다. 6번째 이야기는 아버지로서의 세종 모습이에요. 왕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그의 교육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죠. 1447년 10월 15일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세자가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것을 안 세종이 크게 노하여 세자를 불러 엄하게 꾸짖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세종의 엄격한 아버지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세자향 훗날의 문종이 아버지에게 정사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버지, 어제 사원부에서 올린 상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자가 이렇게 보고했는데 세종은 이미 다른 경로로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사원부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세종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죠.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라. 세자는 아직 아버지가 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예, 아버지. 정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세종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평소에 온화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세자는 깜짝 놀랐죠. 무릎 꿇어라. 세종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왕의 목소리였죠. 세자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백성을 속이기 전에 아버지부터 속이는 것인가? 세종의 이런 모습을 본 좌우의 신하들은 숨을 죽였어요. 평소에 자상했던 세종이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거든요. 세자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빌었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무엇인가? 세종은 세자의 변명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왕이 되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 거짓말로 시작한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가? 세자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세종은 계속 말했어요. 과인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곧 백성 앞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왕을 백성이 믿겠는가? 이날 세종은 세자를 거의 2시간 동안 꾸짖었어요. 그 내용은 정치 철학에서부터 왕의 덕목까지 광범위했죠. 마지막에 세종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일을 잊지 마라. 거짓말은 작은 죄가 아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날 이후 세자는 아버지 앞에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세종의 교육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세종의 교육 철학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자식이라고 해서 봐줄 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엄격했죠.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종에게는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왕에게는 아들보다 백성이 먼저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왕으로서의 원칙은 굽힐 수 없었던 거죠. 실제로 세종은 다른 왕자들에게도 엄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혼냈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벌을 내렸어요. 왕자라는 특권을 누리려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요? 어느 날 세자가 어머니인 소원왕후에게 물었을 때 소원왕후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다. 아버지는 네가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엄하게 가르치겠느냐? 정말 그랬어요. 세종의 엄격함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후계자 교육에선 무자비한 원칙주의자였지만 그것이 진정한 부성애였던 거죠. 그 결과 문종은 훌륭한 왕이 됐어요. 비록 재위 기간은 짧았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원칙을 끝까지 지켰죠. 세종은 인자함보다 공정함을 택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런 교육이 조선 왕실의 전통이 됐죠. 이제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7번째 이야기, 장영실을 아꼈지만 공신으로는 안 쳤다. 7번째 이야기는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능력을 중시했지만 신분의 벽은 넘지 못했던 현실적인 세종의 모습이죠. 1457년 3월 6일 세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장영실의 업적이 뛰어나지만 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신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장영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물시계, 해시계, 치국이 등 수많은 과학기기를 만들었죠. 세종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적극 후원했어요. 이런 재주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세종이 신하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에요. 장영실의 작품을 볼 때마다 세종의 눈은 반짝였어요. 그래서 장영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줬죠. 보통 천민은 대궐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장영실은 달랐어요. 세종이 언제든 불러서 만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장영실을 데려와라. 새로 만든 기구를 보고 싶다. 세종이 이렇게 말하면 장영실은 곧바로 대궐로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신하들은 의아한 눈길을 보냈지만 세종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장영실이 자경루라는 물시계를 완성했을 때 일이에요. 세종은 정말 기뻐했어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것이다. 참으로 훌륭하다. 그리고 장영실에게 상을 내렸어요. 돈과 쌀은 물론이고 집까지 사주었죠. 천민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였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세종이 장영실을 높이 평가해도 신분제라는 벽은 넘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세종 말년에 공신 명단을 정할 때 일이에요. 신하들이 장영실의 이름을 올렸을 때 조정이 술렁였어요. 천민을 공신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신들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세종도 고민했어요. 장영실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천민을 공신으로 봉하면 신분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장영실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한계를요. 어느 날 세종과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대왕마마, 신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세종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장영실의 재능과 공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왕으로서는 신분제를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었거든요. 과인도 안타깝지만 나라에는 법도라는 것이 있다. 세종이 장영실에게 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미안했지만 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결국 장영실은 공신 명단에 오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종은 다른 방식으로 그를 예우했어요. 죽을 때까지 특별 대우를 해주고 후손들에게도 혜택을 줬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세종의 현실적인 면을 봐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능력을 중시했지만 그 시대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했던 거죠. 세종에게 장영실은 소중한 인재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천민이었고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만약 장영실이 양반이었다면 세종이 가끔 혼자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장영실도 그런 세종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했고 최선을 다해 과학기기를 만들었죠.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는 그 시대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줘요. 능력을 중시한 실용군주였지만 조선의 한계 속에서 최선의 개혁을 이룬 성군이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8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세종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8번째 이야기, 눈이 멀어도 백성을 걱정하며 죽은 왕. 마지막 8번째 이야기는 세종의 말년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눈이 멀어가는 상황에서도 백성을 걱정했던 진정한 왕의 모습이죠. 1450년경부터 세종의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성종실록 6년 12월 28일자에는 세종이 말년의 실명 상태로 간접 통치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세종은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글을 읽고 썼죠. 신하들이 너무 무리하신다고 말려도 들지 않았어요. 책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의 일을 알겠는가? 세종의 이런 말에 신하들은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50대가 되면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진 거죠. 처음에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종은 더 가까이 대고 보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세종이 이렇게 말했을 때 곁에 있던 내관들은 모두 울었어요. 그토록 학문을 사랑했던 왕이 더 이상 책을 볼 수 없다니요. 하지만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귀로 들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게 실록을 읽어달라. 백성들의 상소도 읽어달라. 매일같이 신하들이 와서 세종에게 글을 읽어줬어요.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하는 세종의 기억력 덕분에 정사는 계속될 수 있었죠. 어느 날 한 신하가 백성들의 상소를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약값이 너무 비싸서 병든 아이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종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약값을 낮춰라. 아니, 가난한 백성에게는 무료로 나눠줘라. 세종은 즉시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들이 재정 부담을 이야기했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었어요. 과인이 보지 못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백성이 아픈 것은 견딜 수 없다. 세종실록 32년 2월 17일 세종의 임종 직전 기록이에요. 임종 직전까지 백성의 약값을 걱정했다. 정말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을 생각했던 왕이었죠. 죽기 며칠 전 세종은 신하들을 불렀어요. 이미 말하기도 힘들어진 상태였지만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백성들, 약은 잘 나눠주고 있나? 이게 세종이 한 마지막 말 중 하나였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백성을 걱정했던 거죠. 세종은 1450년 2월 17일 세상을 떠났어요. 향년 53세였죠. 마지막까지 손에는 점자로 만든 책이 있었다고 해요. 장례 당일 백성들이 거리로 몰려나왔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울었죠. 진정으로 자신들을 사랑했던 왕을 떠나보내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왕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보셨다. 한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세종은 눈이 멀어도 백성을 보는 왕이었죠. 저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세종의 진정한 위대함을 느껴요. 신체적 한계도 죽음도 그의 백성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민심을 본 왕. 죽는 순간까지 백성을 놓지 않은 진짜 왕의 눈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종대왕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8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어요. 훈민정음을 만든 성군 세종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냉혹했지만 결국 백성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왕. 이 이야기들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세종대왕의 진짜 모습을 아는 몇 안 되는 분들이 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쫓겨났던 소년이 성군이 되고 형과 화해하지 못한 왕이 백성과는 소통했으며 때로는 냉혹했지만 마지막까지 백성을 걱정했던 한 사람. 세종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도 그를 성군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순 속에서도 끝까지 백성을 위한 길을 택했기 때문이죠.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한글로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것도 그 모순적이고 인간적인 왕 덕분입니다. 눈이 멀어도 백성을 본 왕, 자신은 불완전했지만 나라는 완전하게 만들려 했던 왕. 세종대왕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훈민정음을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약함과 강함을 껴안으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훈민정음보다 백성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왕조실록 속에 숨겨진 진짜 세종의 모습이에요. 완벽하지 않았기에 더욱 완벽했던 우리가 영원히 자랑스러워해야 할 그 이름 세종대왕입니다. 아마 앞으로 10,000원짜리 지폐를 볼 때마다 조금 다른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 얼굴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을요. 그것이 바로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이 아닐까요?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